48년 전 한 여자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30년 전 그 여자는 문 앞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가 국화 향기를 품고 돌아왔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끝자락 마을 입구에 낯선 간판이 걸렸어요. 국화찻집이라는 이름이었죠. 간판을 단 사람은 유나, 올해 68이었어요. 그녀는 30년 만에 이 마을로 돌아온 거였답니다. 유나가 짐을 풀던 날 마을 사람들은 찻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댔어요. 저 여자 옛날 윤씨네 큰 며느리 아니냐고요. 맞아요. 그 윤씨네요.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간다던 바로 그 집안이었죠. 그런데 왜 쫓겨났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어요. 어떤 이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라고 했고 어떤 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다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하나였어요. 유나는 빈손으로 이 마을을 떠났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던 거예요. 유나는 찻집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그녀는 창가에 국화 화분을 하나하나 놓았어요. 노란 국화, 하얀 국화, 자주색 국화까지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찻집에 왜 이렇게 국화가 많은지 말이에요. 하지만 유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끓이고 손님을 기다렸을 뿐이었죠. 첫 손님은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들어온 그는 유나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또렷했거든요. 이장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유나 씨 맞냐고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화차를 따라줬어요. 이장님은 어색하게 차를 마시며 물었죠. 왜 돌아왔느냐고요? 유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답니다. 늙어서 고향이 그리웠다고요. 그게 전부라고요. 하지만 이장님은 알 수 있었어요. 저 눈빛이 단순히 그리움만은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장님이 나간 후 유나는 찻집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가방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엔 20살 유나와 그녀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있었답니다. 유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30년을 기다렸다고요.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윤신의 큰아들 용철이가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바로 유나의 전 남편이었어요. 그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유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유나는 찻집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언덕 위 윤신의 저택이었답니다. 담장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유나는 담장에 기대어 그 집을 한참 바라봤죠. 그리고는 작게 웃었어요.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용철아, 내가 날 버렸을 때 그때 난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죽지 않았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돌아왔지. 이제 내 차례야. 유나는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달빛 아래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왔어요. 국화 향기를 실은 차가운 바람이었죠. 유나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그 노트 첫 장에는 이름 몇 개가 적혀 있었답니다. 지워야 할 이름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처럼 찻집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날은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찻집 앞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죠. 회색 재킷을 입은 그 노인은 유나를 보자 천천히 일어났어요. 강석진, 올해 70이었어요. 유나는 그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을 열어줬죠. 석진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답니다. 48년이라는 시간이 그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쩐 일이냐고요. 석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답니다. 소문을 들었다고요. 유나가 돌아왔다는 소문을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죠. 정말 그녀가 맞는지, 그리고 왜 돌아왔는지 말이에요. 유나는 국화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석진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요. 석진은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았다고 했죠. 아내를 20년 전에 먼저 보냈고 자식들은 다 서울로 떠났고 이제는 손주들이나 가끔 찾아오는 게 전부라고 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누구나 그렇게 늙어가는 거라고요. 석진은 차를 마시다 말고 유나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는 48년 전 얘기를 꺼냈답니다. 그때 왜 자기를 떠났냐고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용철이한테 시집 갔냐고요. 자기는 유나를 정말 사랑했는데 왜 그랬냐고 물었죠. 유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그때는 어렸다고요. 사랑보다 돈이 중요한 줄 알았다고요. 석진은 가난했지만 용철은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다고, 평생의 실수였다고 말했죠. 석진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는 알고 있었답니다. 유나가 용철에게 시집간 후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용철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했다는 것도요. 그리고 결국 유나가 쫓겨났다는 것도 말이에요. 석진은 그때 유나를 찾아갔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답니다. 유나는 석진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해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손을 뻗지 않았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사랑을 나눌 시간 따윈 없었던 거죠. 석진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돌아왔냐고요? 정말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였냐고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웃었을 뿐이었죠.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석진은 알 수 없었어요. 석진이 일어서려 할 때 유나가 말했어요. 석진 씨 손주들은 잘 지내냐고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손녀 미선이가 있다고, 착한 아이라고, 자기를 잘 돌봐준다고 말했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석진에게 또 오라고 했죠. 이제 둘 다 나이가 들었으니 옛날 얘기나 하면서 지내자고요. 석진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는 아직도 유나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석진이 나간 후 유나는 찻집 뒤편으로 갔어요. 그곳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죠. 그녀는 노트를 펼치고 이름 몇 개를 적었어요. 용철, 용철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석진이라고요. 각각의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답니다. 유나는 석진의 이름 옆에 작게 썼어요. 손녀 미선, 33, 미혼이라고요. 유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석진이 언덕길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고요.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용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
유나도 오면 좋겠다는 말이었답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고 코트를 걸쳤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유나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달이 밝았어요. 그녀는 웃었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라고 말이에요. 그녀의 가방 속에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또 다른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 봉투 겉면에는 지연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유나는 중환자실 앞에 섰답니다. 유리창 너머로 용철이 보였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한때 잘생겼다던 그 얼굴도 거만하던 그 태도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유나가 안으로 들어서자 용철의 가족들이 일제히 그녀를 봤어요. 용철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98배 나이에 치매까지 앓고 있었지만 유나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어요. 알아본 거였답니다. 30년 전 자기가 내쫓은 며느리를요.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어요. 치매 때문에 말문이 막혀 있었거든요. 그저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나를 가리킬 뿐이었죠. 옆에 있던 용철의 동생 용석이 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괜찮다고 형수님이 왔다고 말했답니다. 유나는 용철의 침대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를 내려다봤죠. 용철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유나를 보자 입술이 떨렸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유나는 그의 손을 잡았죠.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어요. 유나가 작게 속삭였답니다. 용철 씨, 이제 편히 가시라고요. 더 이상 고통받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듣고 용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유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답니다. 그저 손을 놓고 일어섰을 뿐이었죠. 복도로 나온 유나는 잠시 벽에 기댔어요. 숨이 가빴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지만 막상 용철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도 연민도 그리고 허무함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단정한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중환자실 쪽으로 서둘러 걸어갔고 유나와 스쳐 지나갔답니다. 유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멈춰 섰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돌아서서 그 여자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자기 딸이라는 것을요. 유나는 48년 전을 떠올렸어요. 20살이던 그녀는 석진과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석진은 가난했고 유나의 부모는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결국 유나는 아이를 낳고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1년 후 용철과 결혼했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답니다. 유나는 고아원에 아이를 맡기며 이름을 지었어요. 지연이라고요. 지혜롭게 인연을 이어가라는 뜻이었죠. 그 후로 유나는 평생 그 아이를 잊지 못했어요. 밤마다 꿈에 나타났고 시장에 갈 때마다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고아원에서는 입양간 아이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저기 있었어요. 유나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 문 앞으로 갔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여자가 보였죠. 그녀는 용철의 아내였어요. 용철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답니다. 유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필이면 자기 딸이 용철의 아내라니요. 자기를 내쫓은 바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있다니요.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벌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죠.
그리고 다시 중환자실 안을 봤어요. 지연은 여전히 용철의 손을 잡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요. 유나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알았으니 계획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건 기회라고요. 딸을 저 집안에서 구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유나는 찻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적었답니다. 지연이라고요. 그 이름 옆에 작게 메모를 남겼어요. 내 딸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고요. 며칠 후 용철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죠. 유나도 조문을 갔답니다. 상주석에 앉은 지연을 보았어요. 지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절을 받고 있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유나는 지연 앞에 섰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지연은 유나를 몰랐지만 유나는 지연의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눈, 그 코, 그 입술 하나하나가 석진을 닮았고 또 자기를 닮았답니다. 유나는 조의금을 건넸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죠. 힘내시라고요. 지연은 고맙다고 답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답니다. 유나는 돌아서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라고요. 딸을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유산 문제가 터졌어요. 용철이 남긴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부동산만 수십억이었고 예금과 주식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었답니다. 그러자 용철의 동생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싸움이 시작된 거였죠. 장례식이 끝나고 49제를 지내던 날이었어요. 용철의 동생 용석이 지연을 찾아왔답니다. 형님이 남긴 유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변호사와 상의하자고 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는 예상과 달랐어요. 용석은 유산의 절반을 어머니 몫으로 달라고 했답니다. 용철이 번 돈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니 어머니 것이 맞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형제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지연은 당황했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론 배우자인 자기가 절반을 받고 나머지를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이 나눠 가져야 했어요. 하지만 용석은 법보다 가족의 도리가 먼저라고 우겼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았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댁과 싸워야 한다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 날 유나가 찻집으로 지연을 불렀어요. 장례식 때 명함을 건넸었거든요. 국화차 한 잔 드시러 오라고 말했었죠. 지연은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유나의 눈빛에 뭔가 따뜻한 게 있었거든요. 찻집에서 유나는 지연에게 국화차를 따라줬어요. 그리고는 물었답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냐고요. 지연은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유나의 부드러운 시선에 마음이 열렸죠. 결국 유산 문제를 털어놨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는 조언을 했죠.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요. 지연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시댁 식구들은 지연이 약해 보이면 더 파고들 거라고 말했답니다. 지연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유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 밤 유나는 용석을 찾아갔답니다. 용석은 놀랐죠. 형수였던 여자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말했답니다. 형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요. 용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유나는 계속 말했죠. 용철이 죽기 전에 비자금을 숨겨뒀다고요.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수십억이 있다고 했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용석은 믿었죠. 욕심이 눈을 가렸거든요. 유나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 돈을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요. 대신 지연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답니다. 용석은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수십억이면 지연한테 양보해도 남는 장사였거든요. 며칠 후 용석은 지연에게 연락했어요. 유사는 법대로 하자고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지연은 의아했어요. 그렇게 우기던 사람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고마웠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용철의 막내 동생 용민이 나타났답니다. 그는 형님 회사의 주식을 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회사 일을 도왔으니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죠. 지연은 또다시 법정 싸움을 준비해야 했답니다. 유나는 이번에도 움직였어요. 용민을 찾아가 다른 거짓말을 했죠. 용철이 생전에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요. 그 증거가 자기한테 있다고 했답니다. 만약 법정에 가면 그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용민은 겁을 먹었어요.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결국 그도 물러섰답니다. 주식은 포기하고 대신 회사 고문 자리만 유지하기로 했죠. 지연은 신기했어요. 분명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물러서는 게요. 마치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몰랐어요. 유나는 찻집에서 혼자 웃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답니다. 용철의 형제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지연을 지키는 거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적이 남아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였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용철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죠. 그 재산의 상속권을 둘러싸고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질 게 뻔했어요. 유나는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를 봤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나가라고, 내가 모든 걸 망쳤다고 소리쳤죠. 치매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거였어요. 유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30년 전에 저를 내쫓으셨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들렸거든요. 유나는 일어서서 요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차 안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이게 정말 자기가 원하던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석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차 한잔 하자는 거였죠. 유나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석진은 유나를 보며 물었답니다. 요즘 무슨 일 하고 다니냐고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했죠. 유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석진은 믿지 않았답니다. 그는 유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유나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차만 마셨죠. 그 침묵 속에 48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유나는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석진을 선택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진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답니다. 지연은 시댁 저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석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리할 게 많았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서재는 손도 대지 못했죠. 오래된 책과 서류들이 가득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용기를 내서 서재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자욱했답니다.
지연은 창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죠. 책장을 정리하다 보니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나왔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답니다. 지연은 열쇠를 찾아 서랍을 뒤졌어요. 한참을 찾다가 책상 밑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노랗게 바랜 편지지들이었죠. 편지들은 대부분 시아버지가 받은 것들이었어요. 옛날 친구들이 보낸 편지, 사업 관련 서류들이었죠. 지연은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한 통의 편지에서 멈췄답니다. 수신인이 자기 이름이었거든요. 편지 봉투에는 지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필체였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답니다. 편지는 10년 전에 쓰인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너한테 꼭 말해줘야 할 게 있어서 이 편지를 쓴다. 너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단다.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편지를 계속 읽었답니다. 너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지. 하지만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란다. 나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어. 내 어머니의 이름은 유나야.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유나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찻집 주인이 떠올랐답니다. 국화차를 건네주던 그 따뜻한 눈빛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편지는 계속됐어요. 유나는 내 큰아들 용철의 첫 번째 아내였어. 30년 전에 우리 집을 떠났지. 그때 나는 몰랐어. 그녀한테 딸이 있다는 걸 말이야. 그런데 10년 전 용철이 술에 취해 실수로 말했단다. 자기 전 부인이 시집 오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 아이 이름이 지연이라고 말이야.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자기가 고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기 어머니가 남편의 전 부인이었다는 거였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나는 이 사실을 용철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 아이는 책임감이 없는 놈이거든. 내가 알아도 좋을지 고민했어. 하지만 결국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몫이란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 어머니는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거야.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평생 궁금했던 자기 뿌리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너무 복잡한 관계라는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유나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살아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며칠 동안 지연은 고민했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편지를 계속 읽었죠. 그러다 결심했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로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은 국화 찻집으로 갔어요. 유나는 평소처럼 찻집에 있었답니다. 지연을 보자 반갑게 맞아줬죠. 하지만 지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지연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었답니다. 사장님, 혹시 30년 전에 용철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유나의 손이 떨렸어요. 차를 따르다 말고 멈춰섰죠. 유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를 고아원에 보낸 사람이 사장님이세요. 유나는 무너졌어요. 48년을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녀는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죠. 지연은 울면서 물었어요.
왜 버렸냐고, 왜 찾아오지 않았냐고요. 유나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어떻게 석진과 사랑에 빠졌는지, 왜 지연을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를 말했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어요. 48년 만에 재회였답니다. 유나는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지연도 그 손을 잡고 있었죠. 미움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답니다. 하지만 유나는 한 가지를 숨겼어요. 자기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연을 지키기 위해 시댁 식구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요. 그 비밀만큼은 말할 수 없었답니다. 지연이 돌아간 후 유나는 찻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고요. 딸을 만났으니 복수를 멈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가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유나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에 자기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꿈이었죠. 아기는 울고 있었고 유나는 달래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답니다. 유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용철의 동생 용석이 죽었다는 거였죠. 누군가 그를 죽인 게 분명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답니다. 유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알았어요. 자기가 시작한 복수가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요. 용석의 시신은 자택 서재에서 발견됐어요.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고 주변엔 피가 낭자했답니다. 경찰은 즉시 타살로 결론 내렸죠. 마을은 발칵 뒤집혔어요. 평화롭던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경찰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국화찻집이었어요. 유나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경찰을 맞았답니다. 형사는 유나에게 물었죠. 사건 당일 밤 어디 있었냐고요. 유나는 찻집에 혼자 있었다고 답했어요. 증인은 없었답니다. 형사는 유나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봤어요. 용석이 죽기 며칠 전 유나와 만났다는 목격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용석의 집에서 유나가 건넨 명함 한 장이 발견됐답니다. 형사는 유나에게 용석과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었죠. 유나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옛 시동생과 옛날 얘기를 나눴을 뿐이라고요.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형사는 믿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전 며느리가 갑자기 시동생을 찾아갔다는 게 수상했거든요. 경찰은 유나를 용의자 명단에 올렸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답니다. 유나의 지문도 DNA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저 정황상 의심스러울 뿐이었죠. 지연은 그 소식을 듣고 유나를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답니다. 엄마가 한 거 아니냐고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말했죠. 지연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며칠 후 두 번째 사건이 터졌어요. 이번엔 용민이었답니다. 그는 회사 주차장에서 차에 치여 죽었어요. CCTV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찍혀 있었지만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답니다. 경찰은 이것도 고의적인 살인으로 봤죠.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용철의 형제들이 연달아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유나가 복수를 하는 거라고요. 30년 전에 한을 풀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유나는 다시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형사는 유나에게 알리바이를 대라고 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이번에도 혼자 있었다고 답했죠.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은 유나를 구속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 여자가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를 한 거예요. 그 여자는 바로 강석진의 손녀 미선이었어요.
미선은 경찰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용석과 용민을 자기가 죽였다고요. 형사는 놀랐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미선은 25살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8년 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미선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자살했어요. 미선은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미선은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한 이유가 용석과 용민 때문이라는 걸요. 그들은 아버지를 속여 사기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결국 모든 돈을 빼앗아 갔답니다. 미선은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유나가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미선은 우연히 유나가 용석을 찾아가는 걸 봤어요. 뒤를 밟았죠. 그리고 유나와 용석의 대화를 엿들었답니다. 유나가 용철의 형제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선은 그날 밤 결심했답니다. 유나를 도와주기로요. 아니, 정확히는 자기 복수를 하기로 했죠. 용석과 용민을 죽이기로 말이에요. 미선은 먼저 용석을 찾아갔어요. 아버지의 옛 동업자 딸이라고 소개했죠. 용석은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미선은 서재에서 차를 대접하겠다며 용석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용석이 서류를 보는 사이 뒤에서 둔기로 내리쳤답니다. 용민은 더 쉬웠어요. 미선은 용민의 출근 시간을 파악했고 주차장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차로 용민을 쳤답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형사는 물었어요. 왜 자수했냐고요? 미선은 대답했답니다. 유나 할머니가 죄를 뒤집었을까봐 무서웠다고요. 유나는 자기 딸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자기 때문에 누명을 쓰는 건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유치장에서 미선을 만났어요. 철창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죠. 유나는 물었답니다. 왜 그랬냐고요?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할머니처럼 복수하고 싶었다고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싶었다고 했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복수가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말했죠. 미선은 울면서 말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자기 인생은 이미 망가졌다고요. 유나는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잡았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복수를 시작하지만 않았어도 미선이 이 길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유나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자기가 시작한 복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쳤는지를요. 용철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죄 없는 미선까지 망쳤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딸 지연에게도 상처를 줬죠. 다음 날 유나는 석진을 면회실로 불렀어요. 석진은 충격에 빠져 있었답니다. 손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유나는 석진에게 사과했어요.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복수를 시작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답니다. 석진은 유나를 보며 울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왜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냐고요. 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냐고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유나는 경찰에게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자기가 용석과 용민을 속였다고요. 자기가 거짓말로 그들을 조종했다고 했답니다. 비록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자기도 공범이라고 말했어요. 경찰은 유나를 방조제로 입건했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구속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을을 떠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죠. 유나는 찻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노트를 꺼냈답니다. 그 노트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지워갔어요. 용철, 용석, 용민, 용철 어머니,
그리고 석진까지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유나는 스스로 이 모든 걸 마무리 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선이 혼자 모든 죄를 뒤집었을 순 없었거든요. 자기도 함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경찰서로 가기 전 유나는 지연을 찻집으로 불렀어요. 지연이 도착했을 때 유나는 국화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찻집에는 국화 향기가 가득했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했어요. 뭔가 이별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유나는 지연을 안치고 차를 따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고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봤어요. 유나는 모든 걸 고백했답니다. 유나는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했다고 말했어요. 용철과 그 집안을 망가뜨리려 했다고요. 용석과 용민을 속였고 시어머니를 괴롭혔다고 했죠. 비록 직접 손을 쓰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죽게 만들었다고 털어놨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믿을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따뜻하던 어머니가 이 모든 걸 계획했다니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도 이용한 거냐고요. 저를 도와준 것도 다 계획이었냐고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너를 처음 봤을 때 계획이 바뀌었다고 했답니다. 딸을 만난 순간부터 복수보다 내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어요. 너를 지키려고 애썼다고 했죠. 지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유나도 함께 울었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유나가 다시 입을 열었죠. 유나는 말했어요. 국화는 찬서리에도 지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국화를 좋아한다고 했죠. 유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추운 겨울을 견디며 꺾이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고 말했어요. 꺾이지 않는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라고요. 때로는 꺾여도 부러져도 괜찮다고 했답니다. 그게 더 인간다운 삶이라고요. 유나는 국화처럼 살려다 인간답게 사는 법을 잊었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유나는 대답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겠다고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지연은 말렸어요. 직접 손을 쓴 것도 아닌데 왜 자수하냐고요. 그냥 조용히 살면 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미선이 감옥에 가는데 자기만 편하게 살 순 없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지연에게 부탁했어요. 강석진을 돌봐달라고요. 그는 이제 손녀마저 잃고 혼자가 됐다고요. 외로운 노인이니 가끔 찾아가 달라고 했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는 또 부탁했어요. 이 찻집을 맡아달라고요. 국화들을 잘 돌봐달라고 했죠. 이 찻집은 엄마가 너를 생각하며 만든 곳이라고 이곳에서 너를 기다렸다고 말했답니다. 지연은 울면서 약속했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차를 마셨어요. 48년 만에 만나 이제 또 헤어져야 했답니다. 유나는 지연의 어린 시절 얘기를 물었어요. 어떻게 자랐는지 힘들진 않았는지 궁금했죠. 지연은 하나하나 얘기해줬어요. 지연은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다고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취직도 잘했다고 했답니다. 그러다 용철을 만나 결혼했다고요. 유나는 그 얘기를 들으며 울었어요. 자기가 없어도 딸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엄마로서 곁에 없었던 게 너무 후회됐거든요. 지연은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속삭였답니다. 괜찮다고요. 이제라도 만난 게 감사하다고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경찰서로 갔어요. 지연이 배웅했죠. 유나는 돌아서기 전에 지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랑한다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답니다. 지연도 대답했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유나는 경찰서에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복수를 계획했는지, 용석과 용민을 어떻게 속였는지 상세히 진술했답니다. 검사는 유나를 방조죄와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어요. 유나는 법정에 섰답니다. 판사는 유나에게 변호할 말이 있냐고 물었죠.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유나는 법정에서 말했어요. 자기는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틀렸다고, 복수는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어요. 판사는 유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는 없었답니다. 유나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법정을 나서며 방청석에 지연을 봤죠. 지연은 울고 있었어요. 유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1년 6개월 후 유나는 감옥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지연이 보낸 편지였죠. 편지에는 근황이 적혀 있었답니다. 찻집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고요. 국화들도 건강하다고 했어요. 유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딸이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답니다. 편지 끝에는 또 다른 소식이 있었어요. 강석진이 찻집을 자주 찾아온다고요. 두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유나 얘기를 한다고 했죠. 석진은 미선을 면회 다닌다고 했어요. 손녀는 모범수로 잘 지내고 있다고요. 3년 후면 출소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답니다. 석진은 미선이 나오면 함께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고요. 유나는 그 소식에 안도했어요. 석진이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답니다. 그는 여전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죠. 6개월 후 유나는 건강이 나빠졌어요. 폐렴에 걸렸는데 오래된 지병 때문에 악화됐답니다. 교도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의사는 유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죠. 교도소는 유나의 형 집행을 정지했어요. 그리고 지연에게 연락했답니다. 지연은 급히 교도소로 달려갔어요. 유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많이 수척해져 있었답니다. 지연은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유나는 지연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약하게 웃었어요. 지연은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유나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후회 없다고요. 너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답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이 평생의 외로움을 달래줬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약속했답니다. 엄마가 시작한 국화찻집을 잘 지키겠다고요. 매일 국화를 돌보고 엄마를 기억하겠다고 했어요. 유나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마을 언덕에 묻어달라고요. 그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국화를 심어달라고 했어요. 며칠 후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69의 나이였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유나는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마을 사람 몇몇과 석진 그리고 지연이 전부였죠. 유나는 언덕 위에 묻혔어요. 지연은 약속대로 무덤 위에 국화를 심었답니다. 1년 후 봄이 왔어요. 언덕 위 유나의 무덤에는 국화가 만발했답니다. 노란 국화, 하얀 국화, 자주색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지연은 그 앞에 국화차 한 잔을 놓았답니다. 지연은 무덤 앞에 앉아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당신의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저는 엄마가 못다한 사랑을 살게요. 더 이상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겠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국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마을로 흘러갔답니다. 지연은 일어서서 언덕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국화 찻집으로 향했죠. 찻집 앞에는 석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지연을 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찻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석진은 지연에게 물었죠. 유나가 좋아하던 국화차를 마시자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끓였어요.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답니다. 밖에서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석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유나는 불행했지만 마지막엔 행복했을 거라고요. 딸을 만났으니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자기도 행복하다고요. 늦었지만 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그날 오후 미선이 출소했어요. 모범수로 형기를 단축받았거든요. 석진과 지연이 함께 교도소 앞에서 미선을 기다렸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석진은 손녀에게 말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자고요. 과거는 잊고 앞을 보며 살자고 했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연에게도 인사했죠. 지연은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함께 국화찻집으로 갔어요. 지연은 차를 끓여줬답니다. 국화차였어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유나를 떠올렸죠. 그녀가 남긴 국화 향기가 찻집을 가득 채웠답니다. 미선은 지연에게 물었어요. 유나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답니다. 강한 사람이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사랑하고 싶었지만 미움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했죠. 석진이 덧붙였어요. 유나는 국화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찬설이에도 꺾이지 않았지만 결국 봄을 보지 못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씨앗이 지금 여기 피어나고 있다고 지연과 미선이 그 씨앗이라고 말했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세 사람은 찻집을 나와 언덕으로 올라갔답니다. 유나의 무덤 앞에 섰어요. 국화가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지연은 국화 한 송이를 꺾어 무덤에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고 끝까지 지켜줘서요. 이제 편히 쉬어요. 저희가 엄마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국화 향기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답니다. 세 사람은 언덕을 내려가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미선은 새일을 찾고 싶다고 했고 석진은 손녀를 돕겠다고 했죠. 지연은 찻집을 키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봄은 깊어갔어요. 유나가 남긴 국화는 해마다 피어나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새로운 봄을 만들어갔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